통찰의 시대 챕터 3 생물학으로 본 예술 앞에서의 시각 반응 20 미술 작품은 어떻게 관람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일까? 1960년대에 러시아의 정신물리학자 알프레드 야르부스는 일련의 탁월한 실험을 통해 미술 작품을 살펴볼 때 관람자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했다. 그는 눈 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치밀하게 끼워지는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여 거기에 시각 추적 장치를 달았다. 그는 눈이 한 특징에 할당하는 시간이 그 특징이 지닌 정보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얼굴의 이미지를 볼 때는 눈, 입, 코, 그리고 얼굴의 전체 모양을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야르부스는 한 실험에서 관람자에게 3가지 사진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볼가 출신의 소녀, 어린아이, 고대 이집트 예술의 걸작 중 하나인 네페르티티 여왕의 멋진 채색 석회석 흉상을 찍은 사진이었다. 각 사진을 볼 때 관람자의 눈은 이미지의 눈과 입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그 특징들에 주로 머물렀고 다른 특징들에는 시간을 훨씬 덜 할애했다. 야르부스의 연구를 이어받은 CF 노닌과 폴 로커는 시지각의 단계들이 있으며 이 단계들이 미술작품을 살펴볼 때에 훑는 눈 운동에서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각적 훑기로 작품 전체를 훑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반영과 상상은 캔버스에 있는 사람, 장소, 대상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관람자는 작품의 표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한다. 세 번째 단계인 미학은 관람자의 느낌과 작품에 대한 미적 반응의 깊이를 드러낸다. 어떤 미술 작품을 처음 볼 때 사람의 눈은 매우 다양한 주시 시간, 즉 우리가 보는 것을 실제로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며 이 주시 시간 중에는 짧은 것이 많다. 작품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긴 주시 시간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것은 관람자가 처음에는 전체를 훑는 데 시간을 들이다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위에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윽고 미적 반응을 일으키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훑기 연구들은 관람자가 해당 미술작품의 시대를 잘 알 때는 지각적 탐색에서 느낌과 미적 반응 쪽으로 초점이 거의 즉시 이동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시각심리학자 프랑수와 몰라르는 역사적으로 미술 양식이 달라질 때마다 보는 양식도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전성기 르네상스의 고전 미술을 보는 방식과 그 뒤에 마니에리즘과 바로크 양식의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방식을 비교했다. 전문가들은 바로크 미술과 마니에리즘 미술 양식이 고전 미술보다 상당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고전 미술보다 세부적 사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사실 몰라르는 고전 미술이 크고 느린 눈 운동을 일으키는 반면 마니에리즘과 바로크 미술이 구체적인 영역에 더 초점을 맞추는 작고 빠른 눈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발견들은 더 복잡한 그림을 볼 때, 덜 복잡한 그림을 볼 때보다 주시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시사한다. 네바다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로버트 솔소는 이렇게 말한다. 세세한 사항으로 빡빡하게 채워진 복잡한 미술은 아주 많은 시각 요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 요구는 각 특징의 주의 시간을 더 짧게 할당함으로써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현대 추상화가가 내놓은 작품들처럼 단순한 형상은 각 특징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 또 추상화를 볼 때 관람자는 한정된 수의 특징들 각각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며 따라서 각 특징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코코슈카의 석판화는 야르부스가 발견한 것들 중 몇 가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 이미지들은 마치 화가가 모델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눈 운동을 따라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도 코코슈카는 마음의 무의식적 과정. 이 사례에서는 눈이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 특히 얼굴을 적극적으로 탐사하고 해석하는 메커니즘을 자기 그림에 여기서도 코코슈카는 마음의 무의식적 과정. 이 사례에서는 눈이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 특히 얼굴을 적극적으로 탐사하고 해석하는 메커니즘을 자기 그림의 의식적 표현으로 끌고 올라오는 듯하다. 중간 생략. 미술 관람자의 감정 반응에 기여하는 마지막 요소는 색깔이다. 얼굴과 손의 재현과 마찬가지로 색깔도 영장류의 뇌에 나름대로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색깔 신호가 뇌에서 빛과 형태와 다르게 처리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색깔이 독특한 감정적 특징을 지닌다고 지각하며 그런 특징에 반응하는 양상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종종 맥락에 무관하게 감정적인 의미를 지니곤 하는 구어와 달리 색깔은 사람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우리는 혼합된 탁색보다는 밝은 순색을 더 좋아한다. 화가, 특히 현대 모더니즘 화가들은 감정 효과를 일으키는 방식으로서 과장된 색깔을 썼지만 그 감정의 가치는 관람자와 맥락에 의존한다. 색깔과 관련된 이 애매성은 한 그림이 관람자마다 혹은 한 관람자에게서도 때마다 그토록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또 색깔은 형상, 배경 구분을 강화함으로써 대상과 패턴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화가들이 색깔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르네상스 때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색이 아마도 3가지, 빨강, 노랑, 파랑일 것이며 많아야 4가지이고 원색을 섞으면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시기의 화가들은 특정한 색을 서로 맞대면 새로운 색깔 감각이 일어난다는 것도 깨달았다. 1802년 토머스 영은 사람의 망막에 색깔을 감지하는 색소가 3종류 있다고 주장했다. 1964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윌리엄 마크스, 윌리엄 도벨, 에드워드 맥니콜은 3종류의 추상체가 색깔을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새 추상체의 상대적인 활성이 실험실이라는 잘 통제된 환경에서의 색깔 맞추기 실험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색깔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 세계에서의 색깔 지각은 훨씬 더 복잡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맥락에 의존한다. 1820년대에 프랑스 의사 슈브렐은 세계 수학 규칙을 개발했다. 그것은 동시대비 법칙으로 이어졌다. 이 법칙은 특정한 색깔의 물감이 이웃의 색조에 따라 전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젠 들라크루아는 19세기 중반 릭상부르 궁전의 천장 벽화에 인간 군상을 묘사할 때 동시대비 법칙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색깔들이 서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위적인 빛깔을 만들어냈고 이 기법이 어두운 곳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화가들도 스스로 실험을 해서 그림에서 색깔 사용이 빛과 그늘을 미묘하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양한 색깔의 작은 점들을 써서 새로운 수준의 색깔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 전묘법이라는 이 기법은 클로드 모네와 인상파 화가들이 완성하여 자연광을 재구성하는데 따라서 경관이나 바다 풍경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탁월하게 사용했다. 전묘법은 후기 인상파 화가인 조르주 쇠라의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쇠라는 원색, 빨강, 파랑, 초록의 작은 점들을 써서 빛으로 가득한 다양한 2차색과 3차색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강렬한 노랑과 초록의 혼합 같은 그의 몇몇 색깔 조합은 관람자가 그림에서 눈을 떼었을 때 자주색과 보라색의 잔상을 강하게 일으킨다. 그럼으로써 미술작품의 미적 인상이 작품 자체를 넘어서 관람자의 경험 세계로 확장되었다. 대기 조건 변화의 효과를 실험한 마네와 색채를 실험한 쇠라에 이어서 폴 시냐크,
앙리 마티스, 폴 고갱, 반 고흐는 모델이나 풍경 외에 그림의 다른 요소들도 감정을 구현하고 관람자의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욱 순수한 자연 감각을 찾아서 프랑스 남부를 여행했다. 그들의 목표는 자연에서 특별한 종류의 색채 에너지, 즉 온 정신의 말을 걸고 화폭을 축약시킬 수 있는 색깔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미술평론가 로버트 휴스는 반 고흐가 강렬한 노란색에서 바로 그런 색깔을 찾아냈다고 썼다. 반 고흐는 1884년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같은 맥락의 말을 썼다. 나는 색깔의 법칙에 푹 빠져 있어. 젊었을 때 그 법칙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법칙은 들르크루아가 처음 정립하고 명관짓고 완성하여 널리 쓰이게 만든 것이야. 뉴턴의 중력 법칙이나 스티븐슨의 증기기관과 마찬가지지. 색깔 법칙은 광선이야. 절대적으로 확실해. 1888년 아를르의 자기 방을 그린 반 고흐의 작품은 그가 보색을 의도적으로 짝지어 놀라운 효과를 빚어낸 첫 번째 사례이다. 그는 이 그림에 관해 이렇게 썼다. 색깔이 모든 일을 다 해. 여기서는 대체로 휴식이나 잠을 의미하고 있어. 그 해에 그린 또 한 점의 작품 씨 뿌리는 사람에서도 지평선에 있는 태양의 강렬한 노란색이 압도적인 인상을 심어준다. 반 고흐는 이렇게 썼다. 태양, 햇빛, 더 나은 단어가 없으니 연한 유황색, 연한 레몬색, 금색이라고 해야겠어. 노란색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니? 하지만 로버트 휴스가 평했듯이 이 태양의 노란색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홀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미친다. 휴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풍부하고 절묘할 정도로 서정미를 구현한 반 고흐의 색깔이 단순히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모더니즘의 색채 해방, 순수한 광학적 수단을 통해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은 그의 유산 중 하나였다. 그는 즐거움뿐 아니라 연민과 공포를 인정하기 위해 더 폭넓은 모더니즘 색채 문법을 창시했다. 요컨대 반 고흐는 19세기 낭만주의가 마침내 20세기 표현주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연결점이었다.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감동적인 색깔을 쓸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중반에 두 가지 기술적 혁신이 일어난 덕분이었다. 하나는 일련의 합성 색소가 등장하면서 전에는 쓰지 못했던 강렬한 색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미리 혼합하여 튜브에 넣은 유체 물감이 등장했다. 그전까지 화가들은 마른 색소를 손으로 곱게 갈아서 꼼꼼히 섞고 기름을 넣어 익혀야 했다. 튜브에 넣은 물감이 등장하면서 화가들은 팔레트에 더 많은 색을 쓸 수 있었고 물감 튜브는 다시 봉할 수 있는 데다 들고 다니기도 쉬웠기에 야외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모네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그전까지 화실에서 도저히 그릴 수 없었을 매 순간 변하는 빛, 색깔, 대기의 특징들을 플레네르, 즉 야외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비전통적인 색을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점은 반 고흐와 더 뒤에 빈 표현주의 화가들에게서 뚜렷이 드러난다. 토르스텐 비셀, 데이비드 허블, 세미르 제키 같은 선구자들이 한 것과 같은 색깔 지각의 신경토대 연구 결과는 반 고흐의 예술적 실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우리 뇌가 흑백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휘도, 밝기 값을 통해 지각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색은 단순히 대상의 자연적인 표면을 묘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감정을 새롭고도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실 반 고흐나 후대 화가들은 그렇게 했다. 시각의 다른 측면들은 색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상의 형태나 운동보다 색깔을 100m초 더 일찍 지각한다는 사실이다. 이 시간차는 우리가 얼굴의 신원을 지각하는 것보다
표정을 먼저 지각한다는 점과 비슷하다. 양쪽 사례에서 우리 뇌는 이미지의 형태와 관련된 측면들보다 감정 지각과 관련된 측면들을 더 빠르게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형태, 대상이나 얼굴에 감정적인 색조를 입힌다. 제키는 우리의 색깔과 형태 지각에서 이 차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 깊이 탐구한다. 무언가를 지각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의식적으로 자각한다는 의미로 쓴다. 하지만 우리는 색깔을 뇌의 V4 영역에서 지각하며 방추형 얼굴반에서 얼굴을 지각하는 것이나 V5 영역에서 얼굴 운동을 지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지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색깔과 얼굴을 의식할 때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며 양쪽은 처리하는 뇌 영역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제키는 단일한 시각의식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각의식은 분산 처리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제키는 의식의 이 개별 측면을 미시의식이라고 부른다. 종합된 단일한 의식이 모든 지각의 원천으로서 내 자신의 것이므로 미시의식이 아니라 후자만이 언어와 소통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 동물은 의식을 지니지만 자신이 의식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화가들은 오래전부터 직관적으로 색깔과 형태를 분리해 왔으며 때로는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쪽을 희생시켰다. 세심하게 부드러운 윤곽선과 모호한 윤곽을 만들어내고 빛과 어둠의 등급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은 관람자가 뇌의 한정된 주의 자원을 원색을 지각하는 쪽으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그림들은 더 이전의 전통적인 그림들이 구현한 사진 같은 선명함이 없기는 해도 그 폭발적으로 증가한 색깔들은 유례없는 정서적 충격을 가한다. 그 그림들을 통해 세기 말의 관람자들은 빈 모더니즘 미술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풍부한 미술 전통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네. 끝나서요. 제가 마무리 좀 할 게 좀 있어서 있는데 오늘 저도 이 통찰의 시대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그 이중순리 실험을 해서 양자역학의 어떤 문을 열었던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빛하고 이제 색깔을 연구하다가 이중순리 실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빛의 입자설은 이제 뭐 뉴턴하고 그 이전부터 계속 입자였죠, 빛은. 뉴턴하고 아인슈타인까지. 그런데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입자가 됐다가 파동이 됐다가 그거를 이제 이중순리 실험에서 확실히 알게 됐는데, 이중순리 실험에서 평행우주론으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평행우주로 넘어가게 된 게 그 광자가 관찰자가 있을 때에는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관찰자가 없을 때에는 파동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게 평행우주론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아마 최초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영이 헬름홀츠라는 사람보다 아마 더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우리 망막에 그 빛의 삼원색을 인식하는 색소가 있다, 이걸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신경과 의사,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의사 겸 뭐 과학자 겸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림을 그리는 게 평행우주론 그림을 그리는데, 평행우주론의 그 단초를 최초로 평행우주론이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토마스 영이고, 또 토마스 영이 우리 눈이 그 빛의 삼원색을 인식하는 색소가 따로 있다, 이걸 최초 주장한 사람이고 해서 미술하고
저는 이제 화가로서 토마스 영하고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인연 같은 거, 우리가 빛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아, 현대 과학 이론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고, 또 이중설리 실험을 통해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하고 평행우주론의 문을 연 사람인데, 어쨌건 굉장히 오늘 이 발견이 기분이 좋고, 제가 또 이제 나중에 미술사에 등장이 될 때, 에릭 캔델의 통찰의 시대를 읽으면서 이 영상을 찍었던, 이 영상에서 제가 토마스 영과의 어떤 그 연결성을 느꼈다는 점 또한 뭔가 또 어떤 중요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